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유수환 변호사입니다. 한 번의 이별을 겪고 용기 내어 시작한 두 번째 결혼. 이번엔 다를 거라 믿고 선택한 재혼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또다시 관계의 균열이 깊어져 갑니다. 누구보다 신중하게, 누구보다 절실하게 맺은 인연인데도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중장년층, 시니어 세대들의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황혼기 재혼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안정된 노년을 함께하자는 기대에서 시작되지만 자녀 간 갈등, 경제적 이해관계, 재산 문제, 감정적 거리감 등으로 인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판단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죠. 게다가 재혼이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 당사자들은 첫 번째 이혼보다 훨씬 더 깊은 상실감과 자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또 실패한 걸까? 이제 어디에 기댈 수 있을까? 이번에도 내 잘못인 걸까? 마음을 정리하기까지 고민도 길고 이혼을 선택하기까지의 고통도 큽니다. 그러나 이혼은 실패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선택일 수도 있고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사랑보다 중요한 게 평온한 일상이라는 걸 재혼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제2의 인생 황혼 이혼에서는 재혼 후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례들, 재혼 이혼 시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상처를 줄이고 평화롭게 헤어지는 방법 등을 함께 살펴보며 또 한 번의 이별 앞에 선 당신에게 법과 현실 속 선택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을 조금 각색한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이혼을 겪고 난 뒤 그는 더 이상 사랑 같은 감정은 인생에서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처럼 과거의 아픔을 간직한 한 여인을 만났죠. 여자는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한 모습 뒤에 깊은 외로움을 품고 있는 그녀를 보며 남자는 왠지 모를 책임감과 보호 본능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며 사랑에 빠졌고 결국 재혼을 결심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아들도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그 아이를 단 한 번도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키웠습니다. 학업, 진로, 등록금, 심지어 자잘한 용돈까지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했고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재혼하고 6년이 지나 기적처럼 딸이 태어났습니다. 남자에게 있어 그 딸은 말 그대로 인생의 선물과 같았죠. 어느 순간부터는 삶의 의미가 딸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애교가 많고 마음이 깊었고 가족을 누구보다 아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엔 평온했던 이 가정 속엔 누구도 몰랐던 균열이 서서히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내가 동창회에 다녀온다고 말했던 날, 실제로는 전 남편과 1박 2일을 함께 보내고 온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친자식처럼 키웠던 입양한 아들도 역시 친부와 꾸준히 연락 중이었다는 거죠. 남자는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수년간 자신이 가족이라고 믿었던 이들이 사실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진심으로 가족이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의 허탈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나 사실 오래전부터 엄마가 전 아빠와 계속 연락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리고 오빠가 아빠 몰래 계속 나한테 용돈을 달라고 했어. 어린 마음에 가정의 평화를 깨기 싫어서, 또 아빠의 웃는 얼굴이 무너질까봐 그저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딸이 얼마나 어른스러운 마음으로 혼자 견뎠을지를 생각하니 미안함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나 이젠 참지 않을 거야. 아빠가 상처받는 것도 또 다시 속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아. 아빠가 원하면 난 엄마랑 연락 안 해도 돼. 난 아빠 편이야. 그 순간 남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믿는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를요. 그리고 누가 진짜 내 가족이고 누가 아닌지를 가려낼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혼인 파탄의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재혼한 아내는 전 남편과 연락을 끊지 못한 채 재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배신감에 몸서리를 쳤죠. 게다가 동창회를 간다 하고 집을 비운 날 알고 보니 전 남편과 1박 2일을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 즉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재산 분할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재혼이었습니다. 남편은 재혼 당시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였고요. 반면 아내는 수입이 거의 없었고 그나마도 불규칙한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은 아내와 전혼 자녀까지 친양자로 입양하며 가족 전체를 책임졌지만 아내는 오히려 씀씀이가 컸고요. 실질적인 재산 형성에는 기여도가 낮았습니다. 이럴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범위가 재혼 이후 형성된 공동재산에 한정되며 기여도는 통상 30% 내외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초혼보다 재혼 이혼에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니 이 점은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양육권은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이 부부 사이에서는 여자의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그리고 귀한 딸이 있었습니다. 이혼 당시 딸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미성년자였죠. 그런데 아이는 이미 클 만큼 컸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고요. 아빠와 살겠다라며 확고한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양육권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를 판단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양육 환경, 경제적 여건, 그리고 자녀의 의사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버지의 안정된 경제력과 자녀의 강한 지지를 고려할 때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재혼이혼의 상처는 때로는 초혼보다 깊습니다. 특히 한 번 상처받고 다시 믿고 마음을 연 상대에게 또다시 배신을 당했다는 감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이처럼 혼인 파탄의 원인이 명확히 한쪽에게 있는 경우 법원은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과 같이 신뢰 붕괴가 심하고 가정 파탄의 정도가 큰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남자는 여자가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친양자 입양을 했었죠. 그렇다면 이혼을 함으로써 그 입양한 자녀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 하나의 쟁점이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했는데 이거는 단순한 일반 입양과는 다릅니다. 친양자는 친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친부가 아니라 생부겠죠. 네, 법적으로는 친생자와 똑같은 지위를 갖게 되죠. 그런데 아이가 생부와 계속 연락을 하며 심지어 남편의 딸에게 수차례 금전 요구를 했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혼을 한다고 자동으로 혼인 관계에서 했던 입양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양 관계를 끊고 싶으시다면 법원에 파양 신청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이때 파양 사유는 양부모의 학대, 유기 또는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또는 친양자의 양신에 대한 중대한 폐륜행위, 존부 등 이런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파양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한 결혼인 만큼 재혼 이혼은 단순히 감정의 정리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훨씬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기본 원칙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839조의 2. 이 조항은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하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죠. 이때 말하는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 가사노동, 배우자의 정신적, 정서적 지원도 포함됩니다. 즉, 전업주부였더라도 혼인 생활에 충실했다면 통상적으로 40에서 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재혼 이혼의 경우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혼 이혼의 특수성과 재산 분할의 기여도, 제 실무상 경험으로도 재혼은 초혼과 다소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미 각자의 삶을 일정 기간 살아왔고 종종 자녀도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혼 이혼에서의 재산 분할은 통상적으로 초혼보다 기여도가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의 출산 없이 함께한 경우 재혼 부부들은 종종 자녀 없이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경우 자녀 양육이라는 측면에서의 기여도는 빠지게 됩니다. 만약 재혼 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채 전업주부를 하였다면 가사노동이나 정서적 지원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기여도를 50%까지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에 보통 30% 이하의 기여도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재혼 후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의미 있는 기여도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혼 관계에서 받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주의할 점은 전혼 관계에서 받은 재산 분할금은 특유 재산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는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혼 관계에서 받은 재산 분할이라 할지라도 해당 재산을 유지 및 관리하고 가치를 증식하는 데 기여하였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 분할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쪽은 재혼이고 한쪽은 초혼일 때 불균형이 있는 사례도 있겠죠. 남편은 재혼이고
아내는 초혼이었던 경우, 이런 경우는 남편이 초혼인 아내의 명의로 집을 마련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집은 사실 남편 돈으로 샀는데 아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이걸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간 명의신탁 해지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입니다. 집이 명의만 아내 거였고 실질적으로 남편의 소유였다면, 그리고 남편이 모든 자금을 부담해서 구매한 집이라면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입증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명의신탁이 무효로 처리되지만 부부간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유효로 봅니다. 두 번째는 재산 분할을 통한 반환 요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재산 분할로 집의 절반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환산해 돌려받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집 명의자인 배우자 쪽의 기여도가 자동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일정 부분 기여했음을 인정받아야 하죠. 결국 이혼할 때는 집의 명예 구조부터 해서 실제 자금 흐름까지 세밀하게 분석한 후 재산 분할 전략을 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으로 재결합 후 이혼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건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헤어졌던 사람이 다시 그리워지고 미련이 남고 시간이 흐르면 그때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었나 싶어 다시 손을 잡는 경우도 많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그런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재회했지만 또다시 이별을 선택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결혼과 이혼. A씨랑 B씨는 20대 후반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7년 차가 되던 해 두 사람은 귀한 딸을 낳았고 겉보기에는 이들 가정은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죠. 그러나 잦은 다툼, 대화의 단절, 서로를 향한 이해 부족이 점점 쌓이면서 두 사람은 성격 차이를 이유로 협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당시 A씨와 B씨는 큰 다툼 없이 혼인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협의 이혼한 후에 재산 분할은 생략했고요. 딸의 양육은 어머니인 B씨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인생에서 완전히 남이 된 채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죠. 이혼 후 3년이 지났습니다. 둘 사이에 남은 건 하나뿐인 딸. 그리고 어쩌면 정리가 되지 않는 감정이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아이 이야기로 다시 대화를 시작하였고 예전의 추억들이 서로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실혼 관계가 시작된 것이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둘은 한 집에서 부부처럼 살았고 부모처럼 딸을 함께 돌보았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이미 한 번 결혼했고 또 한 번 실패했으니 이번엔 서로 조금 더 이해해보자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가까운 사실혼 생활이 이어졌고 딸이 고등학생이 되어
취업을 앞두게 되었을 무렵 두 사람은 조용히 또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찾은 독립한 딸이 이제 성인이 되는 시점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번엔 큰 다툼도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여전하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죠. 서로를 향한 감정이 예전처럼 격하지는 않았지만 애정이 우정으로 변하고 일상 속 파트너보다는 독립적인 삶을 바라는 마음이 두 사람을 다시 이별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번엔 법적인 이혼이 아니라요, 사실혼 해소였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양육권 문제도 없었고요. 과거 이혼 때도 재산 분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재산 분쟁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참 묘합니다. 누구 하나 크게 잘못한 건 없고 귀책 사유가 없이 다시 헤어졌으니까요. 한 번의 이별, 그리고 다시 만남, 다시 이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노력했지만 결국은 또 다른 이별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부부관계란 단순히 함께 산다고 이어지는 게 아니란 걸 다시 한번 이 사례를 통해 느끼게 됩니다. 한 번 이혼의 아픔을 겪은 부부가 다시 만나는 경우 많은 기대와 함께 재결합을 선택하곤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남은 정 때문에, 또는 시간이 지나 다시 보게 된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게 돼서 그렇게 다시 함께 살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두 번째 동행이 또다시 끝나게 되면 그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이혼 후 재결합, 그 자체만으로 혼인이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은요, 이혼한 부부가 다시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전의 혼인이 복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혼인신고를 다시 하지 않고 동거만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때 사실혼이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부처럼 살다가 갈등이 생겨 헤어지는 경우 법적으로 이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혼 관계의 해소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실혼 이혼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이때도 혼인 생활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고요. 경우에 따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과연 이들이 사실혼 관계였느냐라는 판단인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법률론처럼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로 등재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한 관계를 말합니다. 즉,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생활의 형태, 재정의 결합, 자녀의 양육, 주변 인식 등을 종합해 볼 때 법률론에 준하는 생활을 해왔다면 법원은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의 의사. 두 사람 모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동거나 친구처럼 함께 산 것이 아니고요. 부부로서 서로를 배우자라고 인식하고 함께 살아가는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거 및 공동생활, 함께 거주지를 공유하고 일상생활을 부부처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함께 구하고 생계를 같이 꾸려갔다면 사실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인식입니다. 주변 지인이나 친척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이식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첩장 없이 혼인신고도 안 했더라도 서로의 가족 행사에 배우자처럼 동행하거나 서로 남편, 아내라고 불렀다면 사실혼 인정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 재정적 결합. 수입과 지출을 공동으로 관리했는지, 재산을 함께 형성했는지가 판단 포인트입니다. 공동 명의 통장, 부동산, 보험 등이 존재하면 사실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자녀의 유무, 양육 자녀가 있는지 경우, 함께 자녀를 양육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하나만 해당된다고 해서 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동거 기간이 길고 공동생활이 명확할수록 그 인정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혼이 끝났을 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전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 이혼할 당시 재산 분할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혼과 재혼은 단절된다고 판단하므로 처음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재결합 이혼 시에는 초혼 기간 내 형성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거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결합 후 사실혼 기간 중 새롭게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로부터 2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 소멸시효 기간이 2년입니다. 과거 이혼 당시 재산이 유효하게 남아있고 첫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권 소멸시효가 도가하기 전이라면, 즉 첫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두 번째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그 후 다시 살며 공동생활을 지속하면서 형성한 재산까지 포함하여 전체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 실무에서도 이런 경우 이혼 전 재산과 재결합 후 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재산 분할을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부부가 13년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파탄되었고 각 협의 이혼에 따른 별거 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하다면 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 이혼에 따른 별거 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 마지막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즉, 법원은 별거 기간이 6개월 이하로 짧은 경우 혼인 기간을 연속적으로 보아 전체 혼인 기간에 걸쳐 형성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재결합한 부부가 다시 헤어질 때 그 상황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의 문제는 과거 이혼 당시의 합의 내용과 그 이후 동거 기간 및 재산 형성의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죠.
결론적으로는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는지, 재결합 후 동거가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당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무엇인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한 번의 이혼만으로도 마음의 상처는 깊은데 그 아픔을 딛고 다시 사랑을 시작한 재혼이 더 큰 고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재혼이기 때문에 더 참고 살아야 한다고, 자녀도 있으니 또다시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마음속 상처를 덮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반복되는 배신이 삶의 의미를 갉아먹는다면 그 결혼 생활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혼-이혼에서는 재산 분할과 관련된 법리가 초혼과는 다소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혼 당시 이미 형성되어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이 아니며, 재혼 기간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출산이 없거나 맞벌이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될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초혼보다 낮은 기여도만을 인정합니다. 대략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혼 상대방 명의로 집을 구해주거나 명의신탁이죠. 병원 같은 사업장을 개설해준 경우라면 그에 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해지나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다투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일부 기여도는 상대방에게 인정되기 때문에 전액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본인의 친형자로 입양한 경우 이혼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관계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입양 당시 단절된 친생부와의 관계는 복원되지 않으며 파양 심판 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비로소 법률상 친자 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의 복리, 현재의 관계, 입양 후의 경제, 정서적 기여도 등 이러한 요소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재결합 후 사실혼으로 살다가 다시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재산 분할은 가능합니다. 과거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요, 그 재산까지 포함해서 다툴 수 있고, 이미 재산 분할이 끝났다면 이후 재결합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만을 기준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부산가정법원에서 2021년도에 선고된 판결을 기초로 다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전혼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 다 같이 이주를 하여 한인들 사이에서 사업을 하던 중 가정에 불화가 생겨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자녀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에 전 아내와 자녀는 미국에 남고, 그리고 남자만 한국에 다시 돌아와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전 남편의 폭언과 지나친 집착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한 지 한 3년 정도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혼을 전문으로 하는 결정사 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여자는 과연 이런 프로그램에서 재혼을 결심할 만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정사 파티에서 본 남자의 모습은 꾸밈이 없고 검소하지만 야망이 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하는 사업을 설명하며 눈을 반짝이던 그의 모습에 여자는 반해서 다시 재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둘이 관계가 깊어졌을 때쯤 남자는 고백했습니다. 사실 본인은 미국의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 학비를 매달 부담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지출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본인의 경제적 형편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요. 남자가 전혼 당시 미국에서 하던 사업은 꽤나 잘 풀려서 그 당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때 당시 사업은 전혼 와이프의 자금으로 시작한 사업이었기에 재산 분할을 하며 아내에게 많이 금전적으로 지급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사업의 진행은 녹록지 않아 수입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여자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안정된 수입원이 있었고 수입이 많진 않지만 둘이서 먹고 살기엔 충분하다고 남자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렇게 여자와 남자는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결혼식도 하고 싶고 혼인신고도 하여 다시 정상적인 공식적인 부부로 인정받는 혼인관계를 꾸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결혼식도 원하지 않았고 혼인신고는 더더욱 하기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차들이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다를 강조하며 같이 동거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본인 가족 행사에 항상 여자를 아내라고 소개하며 데리고 다녔고 회사 사람들, 친구들에게도 항상 여자를 아내라고 소개하며 각종 모임에 동행하곤 하였습니다. 여자가 정말 원하는 건 결혼식과 혼인신고, 그렇게 남들이 다 하는 평범한 결혼이었지만 남자가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고 여자도 남자도 재혼이었기에 남자가 원하는 대로 함께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사실혼 관계가 10년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한 7년 정도 이루어지던 즈음 남자의 사업이 성공하였습니다. 큰 투자자를 만났고 사옥도 지었으며 꽤나 성공한 사업가로 언론에도 보도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남자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집에도 자주 들어오지 않고 여자에게 연락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회사에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파트너와 알고 보니 불륜관계였던 것입니다. 여자는 너무 화가 나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것인지. 충격적이게도 남자는 관계를 정리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도중 알게 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남자가 본인과 동거를 시작한 초반 1, 2년은 전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해당 소송은 남자의 귀책으로 사실혼이 파탄났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40%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위자료는 1,500만 원이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수환 변호사였습니다.